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번 주에 너무 어려운 주제를 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약간 쉽고 재밌고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좋은 ETF를 고르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칼럼이요. 예, 제가 썼고요. 이제 비슷한 종류의 칼럼을 3년 전에도 블로그에 썼었는데 사실 그때랑 크게 달라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때 이후로 약간 좀 더 이런저런 통찰이 쌓이고 해서 제가 이렇게 다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거에 관련해서는 자료들은 뇌피셜이 아니고 여러한 자료들이랑 챗GPT의 도움을 받았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ETF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고수라서 다 아시겠지만 Exchange Traded Funds죠. 그래서 펀드라는 거는 펀드가 ETF보다 훨씬 예전에 있었어요. 펀드는 말 그대로 펀드, 기금,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똑똑한 사람이 내 돈을 대신 굴려주는 거예요. 근데 펀드는 아시다시피 최대 단점이 뭐냐면 내가 이걸 펀드를 사고 싶은데 산다고 바로 사지는 게 아니라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이걸 판다고 해도 이틀 정도 시간이 더 걸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약간 경기가 좀 요동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는 가끔 펀드 환매 중지도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저러한 고충을 해결하고자 펀드를 교환할 수 있게끔 거의 주식 마냥 MTS에서 거래할 수 있게 나온 게 ETF라고 합니다. 물론 이 당시 MTS가 없었겠지만 아무튼 그때 가장 유명한 스탠더드 앤 푸어스죠. 미국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가장 유명한 스탠더드 푸어스가 처음에 출시했고요.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스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ETF도 보면 앞에 어떤 단어가 붙잖아요. 뭐 코덱스, 킨덱스, KB스타, 아리랑, 하나로 등등이 붙는데 그거는 어떤 자산운용사에서 ETF를 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증수표, 메이드 인 삼성 자산운용, 메이드 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는 뭐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데 그냥 지수를 주로 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SPDR은 그냥 스파이더라고 별명을 부르기도 하죠. 아무튼 그거입니다.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게 최초로 생긴 게 1993년인데 그때로부터 1174%니까 12.7배 정도 오른 것으로 보이네요. 네, 코로나였고 이때는 뭐 뭔 일이 있는지 몰랐지만 잠깐 하락했을 거예요. 그래서 S&P 500은 아시다시피 500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미국에 상장된 500개의 대기업으로 구성되죠. 이게 정확히 시가총액 1위부터 500위까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금융회사는 빠져 있고요. 여기 금융회사는 빠져 있고 뭐 내분기 연속 뭐 흑자를 내야 된다라든가 그런 세세한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굳이 따지지는 않고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을 사고 싶다. 내가 주식은 잘 모르지만 미국 주식시장이 오르니까 거기에 나의 자산의 좀 노출도 익스포저를 좀 포함하고 싶다라고 할 때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500개 기업이긴 하지만 여기는 회사들 시가총액의 합이 미국의 전체 상장된 회사들의 가치의 80%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되게 심한 거죠. 그런데 요즘에 심지어 S&P 500 내에서도 양극화가 더 벌어져서 그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죠. 근데 7개 빅테크 기업만 엄청 높고 그 나머지 493개 기업은 뭐 거의 사실상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양극화가 심해지면 어, 건강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건강한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그래요. 온기가 골고루 퍼져야지 약간 상승장이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고 좀 쏠리면 좀 별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사실 1년 전에도 나왔는데 계속 오르는 걸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오늘 아침에 본 재밌는 그래프인데 지난 10년 동안 S&P 500에 있는 기업들의 주당 순매출이라고 하죠. 근데 주당이란 단어는 뭐 빼고 할게요. 그러니까 S&P 500에 있는 기업들의 매출이 58%가 늘 동안 이익은 95%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비용을 좀 줄였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익이 이것만큼 늘었는데 주가는 그거보다 두 배가 더는 188%가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이제 기업이라는 게 무슨 로또를 사는 게 아니라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내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 초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이랑 주가 지수의 흐름을 같이 가야 되는데 그밖에 뭐 경기 요소라든가 금리가 낮아지고 높아짐에 따라서 미래 벌어들일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데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런저런 수급 요인 어쩌고 저쩌고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뭐 모든 기업이든 아무리 지금 촉망받는 기업이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든 결국에는 이익을 내야 된다는 거.
정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ETF 전에, 일단 ETF가 펀드를 좀 더 불리기 쉽게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최초 인덱스 펀드는 뭐냐라고 보면 좀 더 옛날로 가서 1975년이죠. 그래서 존 보글이 창립한 뱅가드 그룹에서 출시한 뱅가드 500 인덱스 펀드로 이거 역시 S&P 500 지수를 추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심심해서 찾아봤는데 최초 인덱스는 뭐냐? 그거는 훨씬 더 옛날로 갑니다. 거의 100년 더 전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익숙한 찰스 다우 선생님과 에드워드 존슨 선생님이 만든 이 다우 존스 트랜스포테이션 에버리지로 철도회사의 주식 가격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지수이고요. 근데 오늘날에도 다우 지수가 있죠. 다우 지수 최대 단점이라고 하는 건 시가총액 가중치가 아니라 실제로 눈에 보이는 가격 가중치라서 이걸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는데 이때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그나저나 왜 최초 인덱스가 철도 회사를 기반으로 했는지를 살펴보면 사실 지금이야 철도가 뭐 그냥 그런 회사지만 당시에는 완전 최첨단이었죠. 그래서 미국 경제의 핵심, 철도라는 거는 19세기 미국에서 사실상 경제가 얼마나 활발한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표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자면 뭐랄까 약간 서비스 인류 활성 이용자 수 그런 것 마냥 철도에서 왔다 갔다 물건이 많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경기를 대표하는 지표였기 때문에 철도 회사 주식 가격을 대상으로 최초 인덱스가 잡혔고요. 그리고 그때는 철도 회사가 지금으로 따지자면 애플이죠, 마이크로소프트죠. 아주 상당한 최고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회사에 완전 빛나는 브레인들이 많아서 데이터들이 굉장히 잘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요. 믿을만 했다고 합니다. 최초 인덱스는 이렇게 혁신적인 철도회사 주식 가격을 기반으로 했다는 것 정도는 사실 이건 몰라도 되는데 그냥 재밌어서 갖고 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아주 훌륭하신 진웅님께서 오늘 ETF를 사셨다는데 사실 좀 살다 보면 스파이 말고 근데 뭐 내가 원하는 ETF를 발굴해서 투자를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근데 보통 우리가 ETF를 살 때는 그냥 뭐, 미국 S&P 500 ETF 추천 이런 식으로 뭐 네이버에 한국말로 이렇게 쳐서 검색할 수도 있는데, 어, 그런 단계 약간 벗어나 보자. 그렇게.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하겠지만 어디에 투자할지를 결정해야 돼요. 이 어디라는 게 완전 크게 봐서 보통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 말 그대로 주식인데 그냥 좀 더 멀리 봐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사실 주식 말고 채권, 부동산, 원자재 등등이 있잖아요. 그런 자산군들의 중에서 내가 어떤 데 투자할지 좀 알아봐야 돼요. 그러려면 각 종목들이, 그러니까 각 그 상품들이 이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여러분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내가 주식을 고르겠어. 아니면 뭐 채권을 고르기로 했어. 라고 선택을 한다면 거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 맞아. 이것도 약간 넛지 비슷한 그런 책에서 나온 건데,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굉장한, 어, 편향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주식 전체 시가총액 비중이, 전 세계 10%도 안 되는데, 뭐 들고 있는 비중은 엄청 많다든가. 가령 일본 사람들은 일본 주식을 훨씬 많이 들고 있다던가 이런데 사실 본인이 살고 있는 데랑 상관없이 좋은 회사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좀 자기 자기 고향에 있는 주식들이 좀 쏠린다는 그런 뭐 아무튼 선택. 아무튼 어떤 국가에 투자할지를 선택하면 좋고 그다음에 주식이라면 주식도 뭐 주식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죠. 다른 회사 기업 주식을 살지 작은 회사 아니면 뭐 요즘 유명하다는 반도체 아니면 난 그건 모르겠고 아무리 심체해도 안전한 식료품 회사 주식을 사겠다라는 식으로 볼 수 있겠고 채권 같은 경우에도 세세하게 볼 수 있겠죠. 뭐 부동산도 그렇고 이하 동물입니다. 근데 사실 ETF는 어느 정도 적정한 선까지만 세부적으로 정하면 되고 그 다음 너무 딥하게 너무 촘촘하게 정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ETF의 목적이랑 어긋나거든요. 왜냐하면 ETF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정확한 어떤 기업을 딱 발굴할 힘이 없거나 시간이 없거나 노력이 없거나 그냥 귀찮아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촘촘히 좁혀나갈 거면 차라리 그냥 개별 회사 주식을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플러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내린 선택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한 게 가령 나는 일본에 있는 반도체 소형주에만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ETF를 샀는데 뭐 그게 옳은 선택일지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 투자할지를 골랐으면
그것에 투자할 수 있는 지수의 이름을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예시를 생각해 보다가 그냥 아무거나 쳐봤는데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예시로 얼마 전에 유럽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유럽에서 식료품을 파는 회사는 완전 떡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해봅시다. 이렇게 생활 주변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꽂힌 겁니다. 유럽에서 식품 파는 회사들 이거에 관한 ETF가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글에 검색하면 되는데 오타가 났네. 아무튼 유럽 푸드 인덱스라고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실제로 있더라고. 스톡스는 저쪽 유럽 쪽에 거래되는 아무튼 그 유명한 것인데 거기 보면 유럽 600 푸드 앤 베버리지예요. 그러니까 식료품을 파는 우량한 600개 기업들로 이루어진 인덱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구글에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 웬만해서는 영어로 하는 게 좋고요. 웬만해서는 그리고 다 있어요. 진짜 이상한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면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인덱스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영어가 약간 힘들다면 번역기를 써도 되니까. 그래서 이 지수는 대체 무슨 지수냐? 글로벌 마켓, 특별히 유럽에서 유럽, 유로존, 이스턴 유럽에서 어, 식품에 관련해서 하는 건데 이거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맞아. 왜 이렇게 그 되게 상세하게 지수가 있는 이유가 그 산업 분류표라는 게 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유럽에도 인더스트리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 같은 테크놀로지인 줄 알았는데 뭐 컴퓨터 서비스,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되게 세세하게 있고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여기 보면 자동차주에도 오토 서비스, 오토모바일, 타이어 이런 식으로 엄청 많고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FN 가이드인데 이거는 뭐 어, 뉴스에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긴 인덱스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정말 각종 인덱스들이 다 있는데 엄청 많습니다. 일단 하나는 읽진 않겠는데 그냥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테마의 ETF가 지수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K-팝 미디어 지수, 친환경 자동차 밸류체인, 웹툰 앤 드라마 지수, 메타버스 MG, K 메타버스 MG 지수. 지금 뭐 이거 촌스러운 이름이긴 한데 아무튼 뭐 어쩌고 저쩌고 ESG 젠더 평등 우수기업 지수 아무튼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만든 기관은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어요. 가장 유명한 게 MSCI죠. MSCI 뭐 선진국 불발 이런 거 나왔는데 사실 걔네가 무슨 공식 정부 기관도 아닌데 이게 왜 문제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MSCI에서 우리나라 선진국에 포함시켜주면 선진국 지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증권거래소에서도 지수를 만들기도 하고요. 뭐 이런저런 금융기관에서도 만드는데 지수를 만든 이유는 ETF를 운용할 때 사실 그냥 뭐 제가 어디든 그냥 좋은 데 있으면 알아서 투자하겠습니다. 돈 믿고 맡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무도 돈을 투자를 안 할 거잖아요. 약간 신뢰 있는, 즉 근본 있는 지수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돈을 주시면, 그러니까 우리 ETF를 사시면 이러이러한 지수에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고객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정하는 지수를 이렇게 내보내요. 이 지수를 만드는 곳은 당연히 그 지수를 내 지수 써도 돼 라고 하면 이게 라이선스 비용을 받겠죠. 그래서 이 지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떤 데 투자하고 싶은지도 알았고 그 지수가 뭔지도 알았어요. 그럼 해당 지수 플러스 ETF를 검색을 하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대충 해보니까 나오네요. 스톡스 유럽 600 푸드 앤 베버리지 ETF가 있는데 한 세, 세 개? 네 개 정도로 찾아지네요. 아무튼 이 중에서 괜찮은 거를 골라서 사면 됩니다. 아무튼 근데 여기까지 리스트는 확실히 다 구했단 말이죠. 근데 구체적으로 그럼 대체 여기서 어떤 걸 사야 될까라는 데서 다시 2차전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ETF를 고를 때 꼭 고려해야 되는 점이라고 나왔는데 잠깐 위에서부터 다시 흐름을 정리하면 ETF 이거 됐고 아무튼 엄청 유명한 ETF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충대충 검색해도 나오는데 나는 내가 일하는 사업에서 이 분야에 좀 강점이 있는 것 같아. 다른 민간인들은 모르는 그런 데 있을 때는 특별히 그걸 고른 다음에 그걸 추종한 지수가 있나 확인을 해보고요. 그거에 대한 ETF를 검색하면 웬만하면 다 나온다는 거. 그 리스트들을 뽑으면 이제 ETF 리스트는 나에게 있으니까 이 중에서 그러면 대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라는 이제 두 번째 관문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사실 뭐 이것저것 있는데
맥심은 별거 없습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그 해당 ETF를 운용하는 곳에 들어가서 어떤 지수를 추종하는지랑 보유 종목 정도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뭐 당연한 건데 이상한 걸 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잘 써 있거든요. 벤치마크 인덱스에 NYSE 세미컨덕터 인덱스, 그러니까 뉴욕 증권거래소 반도체 인덱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속수인데 그래서 이걸 추종하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 있는 홀딩스, 보유 종목 뭐 들고 있나도 가볍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반도체 대표 ETF인데요.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가 당연히 시총 뭐 완전 높으니까 1등일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구성하기 나름이니까요. 브로드컴, 엔비디아, AMD 뭐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구나 정도를 그냥 가볍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자산 규모랑 일평균 거래량이거든요. 이게 말은 복잡하긴 한데 쉽게 말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ETF를 구매하고 보유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ETF의 인기 정도를 가늠해야 되는 건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ETF의 규모랑 거래량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으면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제 경제에서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려고 하는 사람이랑 팔려고 하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 호가가 굉장히 촘촘해서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말을 해요. 여기 보시면 이건 매수 호가고 매도 호가인데 일반 주식 창처럼 생겼죠.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싶으면 84,400원에 17만 주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전 재산을 통틀어도 어, 뭐랄까 이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매수할 수도 있고 매도할 수도 있고 그런 거. 근데 반면에 제가 그냥 여기서 엄청 듣보 무슨 주식을 갖고 왔는데 그럼 매수 매도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내가 충분한 수량을 확보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팔려는 사람이 해봤자 총 만 주밖에 없고요. 그리고 가격도 되게 높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15,975원이면 이 단위가 5원씩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위에는 15,980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무려 75원이 더 높은, 75원이라고 하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무려 한 0.5% 정도, 그러니까 사자마자 바로 수수료 0.5%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손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게 인기가 있는가를 보는 거는 일단 자산 규모라는 걸 꼭 명시를 해둬요. 그래서 영어로는 AUM이라고 해서 Asset Under Management죠. 이건 10억 달러를 넘어야 되는데 이거는 미국 기준이고요. 우리나라는 웬만해서는 아무것도 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릭트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해당 지수를 추구하는 것 중에 가장 자산 규모가 큰 거, 거래량도 괜찮은 거, 그리고 이렇게 매수효과, 매도효과를 딱 봤는데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으면 좋은 거. 이렇게 거의 뭐 사려는 사람도 없고 팔려는 사람도 없고 인기가 없다? 그러면 사기도 힘들고 나중에 팔기도 힘들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아무래도 너무 작으면 이제 규모의 경제 실현하기 어려우니까 수수료가 당연히 인당 비싸게 책정되겠고 악순환이 일으켜서 아무튼 좋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수수료죠. 수수료는 사실 이견 없이 그냥 쌀수록 좋습니다. 그치. 수수료 당연히 쌀수록 좋아요. 사실 어, 전 첫 번째로 수수료를 가장 먼저 봅니다. 이게 바로 눈에 띄는 거니까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약간의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데 ETF를 운용하는 게 자산운용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이번에 ETF 프로바이더 랭킹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데 거의 300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30등 밖에 있는 자산운용사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고 굳이 그렇게 안 유명한 데가 운영하는데 살 필요도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위에 나온 뱅가드 여기 있고요. 블랙락이랑 스테이트 인베스코 셜시업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이름 자체를 알아둘 필요는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ETF를 검색을 하시면 ETF는 대체 어디서 운용하는 거지?를 보시고 진짜 득보인 것 같다. 그러면 좀 걸으시면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운용 능력도 의심스러울 수가 있고 아까 위에서 언급한 그런 자산 규모라든지 거래량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인기가 없어서 선급할 때 힘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약간 재밌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 방금 발견했는데 보시면 맨 오른쪽에 average cost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ETF 프로바이더 자산 운용사가 평균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수수료라는 건데 놀랍게도 여기 있는 뱅가드는 평균 수수료가 0.09%밖에 안 됩니다. 0.09%면 정말 정말 낮은 거거든요.
얘네는 수수료가 왜 이렇게 낮을까? 얘네 마음씨가 착해서 그런 걸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뱅가드라는 데가 아까 말씀드린 존 보글이 창립한 데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투자하는 철학이 너가 무슨 투자 고수도 아니고 이것저것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S&P 500 같은 그냥 근본 있는 지수만 그냥 무슨하게 투자해서 그냥 주식시장의 그런 성과를 받아 먹어라라는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운용 능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리서처들이 열심히 고민해서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웹툰 K 드라마 지수를 추종하겠다라고 한다면 엄청 분석을 해야겠죠. 어떤 회사가 뭐 웹툰 잘 만들고 뭐 신작 나올 때마다 고객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그런 걸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뱅가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지성으로 사기 때문에 수수료가 굉장히 낮은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디렉시온이랑 프로쉐어스는 거의 0.8%, 1%로 이거에 비해서 거의 10배 높은 수수료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ETF가 아니라 인버스, 그러니까 하락할 때 버는 거나 레버리지, 비투하는 그런 ETF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ETF를 고르실 때 ETF가 굉장히 심플하다? 그럼 수수료 쌉니다. 왜냐하면 운영하는 능력이 거의 들지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뭔가 기상천외하고 지수가 복잡하고 뭔가 완전 금융 고수들이 만든 것 같다? 그럼 수수료 굉장히 비싸요. 1%고요. 여기 안에 녹아들어 있지 않는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레버리지 ETF를 사면 사실상 돈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돈을 대출할 때 받는 그런 금리만큼 이게 또 차감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네, 있어요. 이건 크게 뭐 중요하진 않는데 이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여기서 넘어갈게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 이거는 좀 선택사항이긴 한데 ETF가 코로나 위기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 시장이 박살이 날 때 그걸 잘 운용했나를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난 경제 위기 같은 게 있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해봤자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정도만 될 것 같은데 이때 그냥 어떻게 됐나만 가볍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걸 가볍게 정리를 하면 ETF를 내가 고르기로 했 ETF 리스트를 내가 뽑아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ETF를 거래하고 있나 그 인기가 얼마나 많나, 자산 규모가 괜찮은지, 거래량 많이 있는지 정도를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MPS에서 실제로 여러분들 주식을 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한지를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수수료, 이거 당연하죠. 수수료가 얼마나 싼가는 당연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믿을 만한 자산 운용사인 거. 또 아까 위에서 언급했듯이 ETF 프로바이더 랭킹을 보시면 되는데 할 때마다 좀 귀찮을 수 있지 않나요? ETF를 좀 보다 보면 익숙한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 걸 선택하시면 돼요. 네 번째는 오랜 기간 동안 잘 운영되고 있는가입니다. 네. 그래서 ETF를 살 때 주의사항은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사실 아래 있는 두 개도 결국 위에 있는 거에 포함되기 때문에 ETF가 얼마나 거래가 활발하게 되는지 수수료가 싼지 이거 두 개만 알아두셔도 사실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는 약간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이번에 이 글을 쓸 때 코덱스 ETF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는데 무슨 ETF 새로 출시했다고 치킨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지 그걸 살펴봤더니 무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라고 아주 몸에 좋은 거는 갖다가 다 덕지덕지 발라놨는데 개인적으로 말은 그럴듯하지만 ETF의 목적이라는 게 여러 회사에 분산 투자하고 어, 쫄보라고 하기엔 뭐하고 그러니까 좀 신중한 사람들 위한 그런 건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름을 붙여야 하나? ETF의 그런 철학이랑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진짜 중요해요. ETF 이름 중에 굉장히 신박한 이름의 ETF가 있는데 그건 보통 그 특정 테마가 뜰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ETF로 출시될 정도면 끝물인 경우가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제 기억하기로 메타버스 ETF가 처음 나왔을 때가 메타버스 인기가 최고점이었을 때고요. 그때 이후로 메타버스는 흘러내렸을 것 같고 아니면 우리나라가 정부에서 K 그린 뉴딜 이런 것도 나왔는데 그래서 K 그린 뉴딜 ETF도 나왔어요. 그때 이후로 근데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테마 ETF는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요. 앞서 말한 VOO 뱅가드는 단순하게 S&P 500을 VOO 맞아.
거기는 단순하게 추종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거의 안 드는 반면에 이런 테마형 ETF는 엄청 사람들의 그 짱구를 굴릴 필요가 있다고 했죠.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고 경우에 따라서는 1%가 넘는 것도 있다는 점. 그래서 어, 또 타이거, 글로벌 리튬, 앤드 2차 전지, 솔라 액티브 이런 거 약간 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이렇게 뭐 잘 아신다면 해도 되는데 이 분야에 대해 잘 모르는데 이름이 굉장히 팬시한데 사볼까? 라고 하는 건 약간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